우리 암환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간식을 참 많이 주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환자분들 요즘에 이제 날이 조금 서늘해졌죠. 한때 너무 더워가지고 아마 우리 기후 문제가 앞으로도 참 심각할 건데, 이제 좀 한숨 돌린 것 같아요. 우리 환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좀 안에만 에어컨 밑에만 있었는데, 에어컨 밑에 오래 있으면은 우리 환자들 면역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밖으로 좀 많이 나오시고 또 운동 좀 많이 하시고, 지금은 운동하기가 참 가장 좋을, 1년 중에 가장 좋을 때 중에 하나잖아요. 이때 면역 좀 강화를 많이 하시고, 가을 햇빛은 많이 쬐면은 여기 세로토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분도 좋죠. 비타민 D도 많이 만들고, 이때 여러분들 적극적인 면역을 올리는데 중점을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또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에 조심해야 될 분은 제일 먼저 이제 기온이죠. 기온 차이가 심해지잖아요. 어제 방송에 보니까 뭐 한 15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우리 보통 면역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환경에 적응하는데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가을에 환절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기온 차이. 그래서 면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때 주로 이제 우리 감기라든지, 또 요즘에 보니까는 이게 환절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포진이나 대상포진 환자들이 최근에 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기온차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 환자분들은 감기라든지 이런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진 거고, 암에 대한 면역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려면 면역 올려야잖아요.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고, 견과류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면역을 올려주고, 특히 우리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취를 많이 하시면 면역이 잘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런 환절기에 몸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은 것은 쌀이나 밀가루, 이런 부분들에 많죠. 왜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쌀이나 밀가루를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느냐. 사실 현미나 귤이나 이런 데도 포도당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현미는 괜찮고 쌀은 안 되느냐. 자, 이런 개념이, 우리 환자들이 그런 거 종종 물어봐요. 아니, 현미 속에 쌀 들어있지, 똑같이 쌀하고 들어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미라는 게 어쨌든 현미를 갈아서 만든 것이, 도정해서 만든 게 쌀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리라든지 귤이라든지 현미 속에는 겉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 속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는 탄수화물을, 즉 포도당 들어있는 부분들을 태우는 영양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쌀이나 밀가루는 그 자체로 그냥 칼로리만 있지,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걸 먹었을 때 오히려 암에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 써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태우는 영양소,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밀가루나 쌀 속에 있는 포도당은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하는 에너지, 즉 세포질에서 쓰는 에너지로 주로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런데 이런 현미나 이런 데 껍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 속도가 엄청 빨라요. 빨리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어때요?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미나 이런 부분들은 이 껍질이 우리가 씹어서 먹고 다 이렇게 분해가 안 되고 껍질하고 붙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천천히 몸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급속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급속하게 들어왔을 때는 인슐린이 그 따라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포도당을 우리 세포 안에 넣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따라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높아져요. 그런데 포도당이 빨리 올라왔다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은 떨어지는데 혈당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만 남죠. 이래 되면 인슐린이 높아져서 이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포도당은 혈중 농도가 높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높지 않게끔 하려면 현미라든지 귤이나 뭐 보리 이런 잡곡밥들을 먹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껍질들이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변비를 막아주고 배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발암물질도 같이 제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는 우리가 현미나 귤이나 이런 보리나 잡곡들을 먹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암 환자들한테 생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일단은 생선을 다른 육류보다는 생선을 권해요. 생선을 권하는데 일단 생선을 권할 때는 저는 항상 기준을 줘요. 너무 큰 생선, 사이즈가 큰 거, 그 다음에 이 오래 산 생선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큰 기준을 이 중금속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사이즈가 크고 수명이 긴 생선들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의외로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모발 검사를 해보면 수은 농도가 높아요. 그 수은 농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 다 생선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선은 뭐 아주 뭐 먹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 육류보다는 생선을 좀 권하는 편이고, 그래서 보통 저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생선을 먹는 게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0cm 이하의 생선을 저는 권해요. 특히 이제 고등어라든지 꽁치라든지 조기, 특히 이제 고등어나 꽁치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비타민 D도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리고 우리 해산물, 조개를, 폐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생선류는 보통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그걸로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선 기름이 바로 이제 오메가3죠. 우리 특히 등푸른 생선, 그래서 꽁치, 그 다음에 뭐 고등어, 그 다음에 대구, 이런 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게 동물성 기름이 있잖아요. 오메가3인데 저는 암 환자들한테는 크게 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암 세포에 세포막 구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오메가6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막을 만드는 거예요, 막을. 그래서 이 막을 만드는데 오메가3가 중요해요. 오메가6는 한마디로 막을 경직되게 만들어요. 경직되게 만들어서 산소 공급도 잘 어렵고,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도 어렵고, 오히려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되게 오메가6가 많게 되면 우리 염증성 질환을 많이 일으켜요. 암도 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메가3가 많아야 우리 세포막을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이런 오메가3가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생선 기름이 오메가3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하고 동물성 오메가3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식물성에는 모태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수하게 원 오메가3. 그런데 동물성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나 EPA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DHA나 EPA는 이게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쓰질 않아요. 순수 오메가3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에는 DHA, EPA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동물성에는 포화지방산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불포화지방산도 있겠지만 포화지방산이 같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식물성하고 동물성 오메가3를 비교할 때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식물성 오메가3를 권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는, 순수 오메가3는 뇌 안에는 좀 들어가는데 잘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동물성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동물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 오메가3는 저는 대부분이 다 동물성이거든요. 동물성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애들 머리 발달시키는 데는 좋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가능한 식물성 오메가3가 훨씬 더 좋고, 또 이게 세포막이 좋아야 이 정상 세포가 암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가능한 한 식물성으로 쓰는 게 낫고, 그래서 동물성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선류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메가3 이 제품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저는 이제 고급스러운 오메가3, 저가품, 고가품 이런 구분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보면은 우리가 표지에 어디에서 추출했는가가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은 30cm 이하의 생선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이런 오메가3가 조금 더 고가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제품을 찾는다 할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RTG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오죠. RTG라는 거. RTG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산에 있어서 이제 구성을 우리가 포화지방산이 있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이렇게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 성분을 지방산을 바꿨다. 이게 이제 RTG거든요. 근데 이제 RTG는 저는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건 가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떨지 그거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암 환자들은 가능한 한 식물성을 쓰는 게 오히려 낫겠고, 그리고 시중에 보면은 요즘에는 식물성 오메가3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내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중에서 나오는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30cm 이하의 그 생선에서 추출했다는 이런 표시를 확인하고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들깨가 제일 많죠. 들깨는 오메가3가 가장 많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씨가 생산이 많이 안 되는데 아마 충청도 어디에선가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캐나다나 인도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들이거든요. 아마씨가 상당히 괜찮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햄프시드, 주로 이제 이런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메가3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거죠. 마트에서 사다 먹는 들깨, 그래요. 그 다음에 참기름,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부분하고 맞질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메가3는 가장 산패되기 쉬운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수산물 시장 이런 데 가면 코를 찌르는 그 비린내 나잖아요. 이게 바로 산패된 오메가3 맛이거든요. 그 냄새예요. 생선 속에 있는 오메가3 지방, 오메가3가 산패돼 가지고 나는 냄새가 그 비린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오메가3를 느끼는 게 방목한 동물들, 특히 뭐 소고기, 우리가 예전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산 소고기에서 보면은 약간 비린내가 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린내가 오메가3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몸에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비린내가 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양고기라든지 염소고기 먹으면 또 비린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린내가 사실은 오메가3예요. 그런데 이런 오메가3는 금방 산패가 잘 돼요.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볶으죠. 열을 줘서 볶아가지고 그거를 짜잖아요. 그래서 짜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요? 병 속에다 담아요. 되게 이제 하얀 병은 아니고 갈색 병에다 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데 어때요? 이 한 병 가지면 막 몇 달씩 먹잖아요.
자, 이게 좋을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오메가3는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 산패가 잘 돼요. 오메가3가 산패가 되면은요, 이건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포화지방산 기름보다 더 나빠요. 발암물질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산패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됐어요. 그 다음에 매일 먹을 때마다 뚜껑 열어가지고 딸고, 어때요? 또 뚜껑 닫잖아요. 그 사이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장시간 둔단 말이에요. 이건 산패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은 암 환자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갈아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씨도 마찬가지고 들깨도 마찬가지지만 껍질은 이 껍질 속에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 있는 오메가3가 산패가 안 되는 거예요.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껍질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아마씨가 많거든요. 이 아마씨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맑아야 좋아요. 안에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불결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냥 갈아가지고 막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껍질들이 남아 있으면서 산패를 막아줘요. 이게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씨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한 한 이 들깨 같은 걸 먹을 때 껍질하고 먹거나 아니면 그날 먹을 양만큼만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으면 돼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낫지, 병에다가 담아둔 것, 오랫동안 보관한 것, 이거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셀레늄하고 암하고 관계에서는 이 셀레늄은 이게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아주 좋은 미네랄로서 작용도 하고. 그럼 한번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되게 이제 면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공급을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제 갑상선에서 신호를 줘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를 만들려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에 T3가 있고 T4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3가 실제적으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되게 우리 셀레늄은 T4에서 T3로 바꾸는데 촉매 작용을 해주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해보면 수은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은 농도가 이게 높게 되면 이 수은이 갑상선 기능을 떨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떨치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해서 결과적으로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게 해서 씩씩하게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셀레늄은 우리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에도 관여를 해요. 보통 에포토시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세포 자살하는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셀레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셀레늄은 우리가 P53이라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바로 죽이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근데 P53이 암 환자들한테는 한 80% 정도에서 변이가 와요.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네랄로서도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셀레늄이거든요. 또 셀레늄은 직접적으로 스스로 항산화 작용도 있겠지만 글루타치온, 아마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이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 이 말을 해요. 셀레늄은 한방에서 약방의 감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암에 있어서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다.
그래서 셀레늄 보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셀레늄 많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셀레늄은 음식만 가지고 다 보충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셀레늄은 보조제보다는 약제를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셀레늄은 몸 안에 들어올 때 단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셀레늄은 우리 몸 안에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되게 우리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전부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잘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셀레늄이 들어오는 양이 아주 극히 적어요. 근데 기능식품은 음식을 농축시켜 놓은 거다 보니까 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셀레늄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으로서 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고, 그리고 셀레늄은 가능한 한 빈속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하고 먹게 되면 또 단백질하고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셀레늄은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고, 셀레늄만 보충이 잘 되어도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가 면역 미네랄이라는 이런 용어로 쓰거든요. 면역 미네랄. 특히 이제 또 성장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미각에도 관여를 하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면역하고 관련된 게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면역 세포들이 면역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면역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효소들이 있어요. 이 효소들이 그냥 면역 세포 안에서는 그냥 비활성이에요. 기능을 못 해요. 비활성인 면역 세포들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려면, 이 효소들을 활성형으로 바꾸려면 대부분 다 아연이 있어야 돼요. 아연이 촉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연이 촉매로 관여하는 효소가 한 300가지 정도의 효소에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연이 없으면 우리 면역 세포들은 기능을 잘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모발 검사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아연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연 보충을 잘 해야 우리가 면역이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아연이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미각하고 관여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항암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미각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미각 이상이 와요. 아주 짠 것을 먹은데도 잘 못 느낀다든지, 또 아주 달콤한 이런 맛이 나는 것도 막 쓴맛으로 느낀다든지, 이럴 때 되게 이제 미네랄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이렇게 이제 미각 장애가 온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아연을 이제 많이 권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아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확한 방법은 혀에다가 아연을 한번 떨쳐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아연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아연을 이렇게 혀에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장난치느라고 떨쳐줘 봐요. 그러면 너무 떫어가지고 막 택택 뱉어요. 그 짜증을 확 내요. 이런 것을 준다고 할 정도로 떫어요. 그런데 미각이 약해지거나 상실이 된 분들은 이걸 떨쳐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맛이 없네? 이게 밀가루 맛? 아니면 금속 맛? 이 정도로밖에 못 느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미 미네랄 아연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미각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아연을 공급을 해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근육이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눈 옆에 이렇게 떨리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어때요? 쥐가 잘 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도 또 미네랄하고 관련돼,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연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연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 아주 크고, 그리고 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각이라든지 미각 장애가 온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데도 아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도 아주 우리 암 환자들한테 중요한, 셀레늄하고 아연이 가장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에 많이 있다고 그러죠. 굴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게 되게 이제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달걀에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견과류 속에도 좀 많이 들어있죠. 근데 제일 무난한 것은 저는 굴을 좀 많이 먹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연은 미네랄이니까 익혀 먹으나 생으로 먹으나 큰 차이가 없겠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암하고 관계를 한번 보면은 암 환자들이 대부분 다 장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환자는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합쳐놓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장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일단은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면역의 70에서 한 80%가 장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장에 면역이 많이 몰려 있으면 있을수록 장을 제외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면역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이 장에 집중되어 있는 면역을 어때요? 항상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장에서 면역을 만드는 역할도 해요. 면역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느냐? 바로 미생물들이에요. 그럼 미생물들이 어떤 미생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장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면역이 높는가 낮은가를 결정을 한다.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장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들이 많이 산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나쁜 미생물들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유산균, 균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유산균이 먹는 밥,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심바이오틱스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만 주로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식이섬유 준다고 해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 같이 주면 한마디로 이 유산균이 지 먹을 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산균은 되게 식이섬유를 먹는 밥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나쁜 균들은 대개 보면은 설탕이라든지 단 거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설탕 많이 먹으면 장이 나빠진다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심바이오틱스는 그렇게 두 가지를 아예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파라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파라바이오틱스는 이런 균들을 이게 사균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파라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게 막 방송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사균하고 개념은 같아요. 이 미생물들을 증식을 시켜가지고 사균화를 시키는데 언제 사균화를 시키냐면요, 이 미생물들의 외부에서 우리 장 안에서 이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내 장이 나빠. 그래서 장 안에서는 만들지를 못해. 아무리 이거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급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바깥에서 공장에서 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 미생물들을 사균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균화된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균을 넣어줬을 때 우리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은 우리가 사균을 죽였으니까 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사균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장에서는 이 사균들이 새로운 유익균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균이지만 우리 장을 미생물 분포를 개선시켜 주는데도 아주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하고 사균하고 차이에서 그러면 생균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사균을 넣어주는 게 좋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사균이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균은 그만큼 숫자를 많이 넣어주지를 못해요. 보통 생균으로 따지면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개념인데 사균은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의 균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상당히 많이 권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나 신바이오틱스나 파라나 그다음에 포스트나 다 도움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식간에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유산균 제제를.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뭐 스트릭트하게 딱 어떤 때 뭐 식전에 먹어야 된다, 식후에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식간에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암환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간식을 이제 고구마를 참 많이 주거든요. 고구마.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달걀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사과라든지.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사과의 과일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달지 않는 과일 간식으로서 주는 게, 그거는 여기 많이 있죠.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트, 키위. 근데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식으로 쓰긴 쓰는데, 바나나는 당지수가 의외로 높아요.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산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산성화를 막는데 바나나 속에 있는 칼륨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알칼리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를 막는데 중요한 칼륨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바나나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간식으로 사과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과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환자한테 4분의 1쪽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뭐 2분의 1쪽을 권하기도 하는데, 하나를 통째로 먹으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하나를 통째로 먹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고, 어쨌든 이 과일 속에, 단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맛은 이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암세포가 에너지 대사에 이용을 합니다. 이건 포도당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부분은 가능한 한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식으로 먹을 때는 달지 않는 과일, 아니면 고구마 속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뉼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감자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먹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감자는 정말 칼로리밖에 없어요. 전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붉은색 고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단백질 섭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붉은색 고기들이에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또 이제 생선 중에서는 뭐 연어, 참치, 뭐 이런 부분들이 칼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붉은색이 철분이에요. 그래서 철분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보면은 암세포가 포도당이 있어야 크잖아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 이게 단백질 중에서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 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예, 근데 철분이 바로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붉은색 고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붉은색 고기 속에는 이 철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붉은색 고기들을 되게 사육을 하면서 키우거든요. 사육을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이게 농장에서 성장 호르몬을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육을 하다 보면은 위생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항생제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사육하는 것은, 이게 방목하는 것은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GM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사실은 사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입한 어떤 옥수수라든지, 또 이제 우리 이제 가을에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만, 잘못하면은 GMO 농산물을 사료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다 보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암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 원으로서 이제 항상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라면 육류란 말이에요. 근데 가능한 한 육류는 우리가 단백질 원으로서 피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바꿔줘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채식성으로 콩을 가장 권해요. 콩이 아주 그 단백질이 많거든요. 사실은 소고기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이 한 21g 정도 돼요. 콩 100g 속에 있는 단백질은 26g이에요. 훨씬 더 단백질이 많아요. 단지 식물성 단백질은 이 안에 동물성 아미노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우리한테 주는 기분이 있어요. 먹고 나면 좀 든든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단점이긴 하지만 콩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생선류에서 30cm 이하의 생선류에서 단백질을 공급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육류는 피하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내가 꼭 육류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래 한다면은 사육하지 않는 방목한 동물들을 이용하는 거. 뭐 보통 양이나 염소는 되게 방목을 많이 하잖아요. 양도 아마 사육을 하나 잘 모르겠는데 소나 돼지보다는 방목 쪽이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이런 고기를 정 먹어야 된다면, 하지만 여기에도 이것도 동물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오심구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 점막 손상 받으니까 뭐 위장 증상도 있고, 뭐 설사, 변비. 그래서 사람이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하다 보면 뭐 반쯤 녹초가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려면 체중도 많이 빠졌을 거고, 회복을 하려면 일단은 영양가가 많은 부분들을 먹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환자들이 우리가 이제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잘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고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하나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항암을 해서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없어져 버렸다면 뭘 먹어도 괜찮아요. 뭘 먹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정말 많이 먹고 고단백질을 먹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암 환자분들은 항암이 끝난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세포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 정상세포에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고단백은 맞아요. 그런데 고단백을 먹는다 해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육류 같은 것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막 양도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먹는다 해서 도움이 안 된다.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은요, 우리 몸이 저장을 못해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소용이 없고, 또 항암을 하고 나잖아요. 항암을 하고 나면 소화력도 떨어져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많이 먹으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또 우리 간이나 신장이 항암하는 등이 많이 지쳐 있어요. 여기다가 고단백을 많이 주면 이 저장을 않고 나머지 내보내야 될 부분은 간하고 신장에서,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식물성 단백질을 가능해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너무 과량 먹는 것은 잘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단백질 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산화제. 항암을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산화물로 가득 차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채식을 많이 해야죠. 근데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장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 것은 잘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채식 같은 것도 익혀서 먹는 게 좋겠죠. 식이섬유도 날 것으로 먹었을 때하고 익혀서 먹었을 때하고 식이섬유도 양이 달라요. 훨씬 더 익혀서 먹을 때가 식이섬유 양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기도 좋고, 우리가 점막이 손상받았지만 손상받은 점막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해서 산성화가 되어 있고 몽땅 활성산소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또 많이 들어가요. 이때 중요한 영양소들은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들이에요. 우리가 항암을 하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상세포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만들려면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재료를 많이 해줘야지만 이것을 잘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태워줘야 되거든요. 이 태워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산화물을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항산화제, 비타민 C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들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이에요, 물.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영양소 있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먹는 것을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때요? 암하고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산성화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잘 먹어서 세포 안에 물이 충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정상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니까 탈수도 심해져요. 세포 탈수가. 그래서 세포 탈수를 개선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우리가 항암이나 끝나고 나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고구마 한 입 크기 썰어서 냉장 보관으로 해서 며칠 두고 먹어도 되나요? 한번 커팅한 건 그때 다 먹어야 되나요? 뭐든지 일단은 커팅을 하면은 그냥 먹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 해서 어떤 냉장고에 보관한다 해가지고 아주 많은 변화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갈변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갈변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갈변이 잘 되는 게 사과죠. 사과 같은 경우에 조금만 두면은 갈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갈변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갈변된 부분이 아주 많았을 때 이 갈변된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당화혈색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갈변 현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구마든지 뭐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일단은 쪼개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먹는 게 답이죠.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서 좀 먹고 이럴 때 또 남한테 또 선심도 좀 쓰는 것도 괜찮잖아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을 때하고 익혀서 먹을 때하고 사실 당 지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을 때는 당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에 포함이 돼요. 한데 익혔을 경우에는 당 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 먹어보면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약간 단맛은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달거나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익혀서 먹으면 어때요? 특히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단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포도당 성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 그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 씹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뉼린이라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런 식이섬유는 오히려 익혔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익혀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양이 많았을 때는 당지수가 높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으로 먹었을 때는 많은 양을 먹게 되면은 이게 이뉼린이 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은 또 좀 거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으로 먹었을 때 좀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은 상관없다,
먹어야 한다 하고, 이분은 또 안 좋다 하고 말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소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저는 소금에 대해서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분은 무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염이나 무염.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이 아주 오히려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소금은 우리 몸 안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세포에서 소금, 그 다음에 혈액의 소금,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세포에 있어서도 어떠냐면요, 세포는 나트륨하고 그 칼륨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세포 생명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전하차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전기가 발생을 하고, 이 전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생리적인 기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예 없이 한다는 것은 그러면 생명 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소금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모든 음식 속에는 소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있는 세포는 없거든요.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성분들 중에 우리가 세포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두부 같은 경우만 봐도요, 두부 어때요? 두부를 만들 때 두부에 간수를 쓰죠. 이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부를 갖다가 짜다고 느낀 사람들 별로 없죠. 싱겁잖아요. 이거는 단백질 속에 소금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 미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두부 속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보면은 특히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음식 먹으면서 소금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더 먹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위암이 제일 많았어요. 특히 이제 채식을 많이 하고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위암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위암은 염증성으로 와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위에서 산이 안 나오면 유축성 위염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헬리코박터라는 이런 균들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소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암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성 암들이 몇 군데 있어요. 위암도 그렇고요, 췌장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암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에서 한번 이렇게 보게요. 세포 안에는 미네랄이 주로 칼륨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나트륨이에요. 이 두 개가 균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소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해져 버려요. 탈수 현상이 와요. 우리가 칼륨이 많아야 세포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와요. 나트륨이 많으면 한마디로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소금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금은 이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적정한 양이 필요한 거지, 많은 양을 넣어 가지고서 어떤 우리 암을 치료한다든지 항산화 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세포 같은 데서는 소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혈액도 그래요. 혈액에도 소금이 많으면, 우리가 소금기가 많으면 어때요? 혈액 안에 삼투압이 높아져 가지고 어때요? 갈증이 나죠. 그래 부종이 생겨요, 우리 몸에. 그래서 소금은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적정한 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정한 양이 뭐냐면, 우리가 짜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싱겁게 먹는 거, 그 정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소금이 우리 생리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는 것은 그렇게 바라지 않고. 근데 또 여기서 죽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죽염. 그래서 죽염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죽염은 소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 원래 처음에 우리가 구중구포 한다고 그러잖아요. 9번 구워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대나무 통에다 소금을 넣죠. 그리고 이걸 태워요. 그러면 소금하고 이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 속에 미네랄들이 이 소금하고 섞여요. 그럼 이 대나무하고 섞인 소금을 또 다른 대나무 통에다 또 넣는 거예요. 그걸 또 태워요. 그러면 어때요? 같은 양으로 따지면 대나무 성분이 좀 더 많아지고 소금 성분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과정을 또 대나무 통에 또 넣는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쭉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소금은 별로 없고 나머지는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소금을 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염이란 말을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소금 외에 다른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이 안에 함유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염이 좋다는 것은 저는 소금보다도 그런 대나무에서 만들어진 미네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요, 미네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영양소만 많이 따지죠. 비타민은 아주 좋다는 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네랄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히토류란 말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뭐 배터리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에서 이제 그 미네랄 그 히토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토류가 사실은 우리 그 인체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암을 치료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히토류가 어떤 기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히토류가 우리 그 생리 반응에 아주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어떤 그 암이 그 발생할 수 있는데도 영향을 주고 또 암을 억제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하고 뭐 아연도 있고 뭐 셀레늄도 있고 뭐 마그네슘 뭐 나트륨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히토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도 이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네랄들이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소스로서 저는 뭐 죽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염이 좋으니까 소금이 좋다 이런 개념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죽염을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염도 하나의 우리가 어떤 미네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류, 특히 채소류가 많이 들어있죠. 과일류보다도 미네랄은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채소 종류에 따라서 많은 미네랄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골고루 먹게 되면 이 채소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합쳐졌을 때는 종합적으로 미네랄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히토류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게 먹으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채소 속에는 소금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때요? 이 양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념류에 보면은 약간 소금 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념류도 사실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양념은요, 항암 작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양념류 속에 우리가 간을 하잖아요. 이 간을 한 이 부분이 충분히 우리한테 소금은 공급을 해준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소금을 강화를 해가지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댓글을 2개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 그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더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